네, 커먼 유거너스 안녕하세요. 전세계 아스날 팬 여러분. 2025년 2월 18일 유튜브 채널 캐스날의 불사조 모닝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불사조 램즈입니다. 유튜브 캐스날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 소통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저 밤중에 뭐 특별히 뭐 대단한 사건이 있거나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요. 네. 자잘한 소식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만 좀 빠르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요 제목에도 적어놨는데 로버트 패틴슨이 미키 17 봉준호 감독의 새 영화 주인공이죠. 거기 나오기 때문에 지금 요새 여러 영화제나 이런 데서 시사회 진행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어제 시사회를 한 것 같아요. 조만간 영화 개봉을 하는데 아스날 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자가 토크 스포츠의 기자가 물어봤어요. 이 영화가 이제 로버트 패틴슨이 이제 복제인간으로 나오는 영화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물어본 질문은 지금 현재 아스날 팀에 누구를 복제해서 2명으로 만들면 그 팀이 더 좋아지겠냐 이런 질문이었는데 로버트 패틴슨이 보니까 최근에는 경기를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요즘 팀은 내가 잘 몰라서 말을 못하겠다. 내가 아는 선수 나오려면 1995년까지는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올드팬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기자가 질문을 바꿉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 당신의 그 과거 축구 선수 중에 영웅 어떤 영웅을 복제하고 싶냐 그러니까 에마뉴엘 푸티를 골랐어요. 터프한 선수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에마뉴엘 푸티는 조금 2000대 초반에 활약했던 선수니까 상당히 예전 팀을 좋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좋아하고 있으니까 지금 배우 생활 하나로 좀 바쁘더라도 아스날 경기도 좀 보고 그래줬으면 좋겠네요. 유명인들 중에 아스날 팬들이 상당히 많은데 최근에 영화 배우들 중에서도 얼마 전 그 앤 해서웨이 같은 배우가 또 중간에 굉장히 그 아스날 승패에 관심을 가지는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저희가 각광을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지금 떠오르는 스타, 뭐 떠오른다고 하기에는 뭐 이미 대단한 스타지만 또 봉준호 감독과 함께 영화계의 조명을 받고 있는 로버트 패틴슨이 아스날 팬이라는 점, 네, 아스날 팬 여러분 재밌게 한번 기억해 보실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인데요. 기분 좋았던 레스터전 승리, 메리노의 스트라이커 기용과 관련된 기사들을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트로이 디니가 뽑은 팀 오브 더 위크예요. 트로이 디니는 옛날에 이제 선수로 활약했던 공격수로 활약했던 선수인데 요새 이렇게 패널로 활약하고 있죠. 메리노와 가브리엘 마갈량이스가 베스트 11에 들어왔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선수들은 보면 대체로 들어갈 만한 선수들이겠죠. 네. 가브리엘 마갈량이스가 뽑힌 건 의외긴 한데 미켈 메리노가 미드필더 자리에 뽑혀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추갈못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경기 본 거 맞냐? 최전방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말 하고 있는데 뽑은 이유를 보면 자기는 처음엔 별로 뽑을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그 경기의 임팩트가 진짜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뽑을 수밖에 없었고 왜냐면 이제 서브, 교체로 들어온 선수를 자기가 베스트 11으로 뽑지 않는 철칙이 있는데 이번만큼 그 철칙을 깨기로 했다. 그래서 서브 선수에게 베스트 11의 자리를 줬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재밌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안 넣으려고 하던 선수를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공격수 자리에는 자기가 못 넣겠고 다만 이제 넣으려면 미드필더에 넣기로 했다. 이렇게 봐야겠어요. 그 트로이 디니가 가지고 있는 원칙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가브리엘 마갈량이스는 아주 잘해줬고 가브리엘 마갈량이스가 이번에 별로 세트피스에서 좋은 득점력을 좋은 장면을 못 보여줬다고 조금 그 평점에서 깎였다는 거를 이제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트로이 디니가 그 얘기를 하고 있네요. 가브리엘 마갈량이스가 이제는 세트피스 장면에서 우스울 정도로 집중 마크를 당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마크를 빠져나와서 헤딩을 성공시키고 있고 수비적으로 대단히 좋기 때문에 존 스톤스와 함께 베스트 11으로 꼽았다고 합니다. 트로이 디니가 이렇게 뽑아서 근데 이제 공격수 자리에 뽑지 않아서 약간 비난을 받았는데 앨런 시어러가 뽑은 베스트 11을 볼게요. 여기는 보시다시피 메리노를 당당하게 센터포워드 자리에 배치를 하고 있고 그 옆에 은하네리가 이제 베스트 11에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어요. 헤드트릭한 마르못이 너무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첼시를 공격했던 민테와 미토마
이런 선수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좀 뽑히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다들 야 역시 이게 제대로 된 베스트 11이다 이러고 있는데 이제 이게 앨런 시어러의 또 셀렉은 또 이거 나름대로 좀 개그인 게 보시면 공격수가 6명이고 수비수 둘밖에 없고 2-3-3 포메이션이에요. 그래서 프리미어리그 공식 계정에서도 이거 올리면서 왜 앨런 시어러 팀 오브 더 위크 주간 그 베스트 팀에는 전부 공격수밖에 없네요. 이렇게 예, 땀 흘리고 있는 이모티콘 티콘까지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댓글들도 보면은 미친 포메이션이고 앨런 시어러가 왜 감독하면 안 되는지 알겠다 뭐 이런 말을 막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미켈 메리노가 앨런 시어러가 뽑은 베스트 11 공격수 자리에 뽑혔다. 투샷 투킬이니까 뭐 그럴만 하겠죠. 후스코드에 나온 통계도 좀 볼 건데요. 후스코드에서도 미켈 메리노가 당당하게 스트라이커 자리에서 7.94점의 평점으로 베스트 11 25라운드 베스트 선수로 뽑혔고 후스코드는 이제 전부 이게 통계로만 보니까 조금 그 유명인들이 뽑는 거랑 약간 다르게 뽑히긴 하죠. 민테가 풀백 자리에 뽑혔고 스펜스, 마르무시는 뭐 똑같이 뽑히는 것 같고 크리스티랑 알카레지 선수가 다 뽑히는 걸 보니까 화력이 좋았나 보네요. 은하네리가 9.69로 민테보다는 조금 낮은 평점이지만 전체 선수 중에 2위 정도의 평점으로 라이트 윙 자리에서 베스트 11에 역시 뽑혔습니다. 네, 호스코어드도 은하네리와 메리노를 뽑았다. 베스트 11으로. 특히 메리노는 스트라이커 자리에 뽑았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잠깐 요 희망적인 소식 하나 보고 갈 건데요. 존 크루스 미러의 그 아스날 책도 쓴 아주 공신력이 높은 기자죠. 아르테타가 사카와 마르티넬리의 복귀 경기를 4월 1일 풀럼전으로 보고 있다. 동반 복귀할 걸로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조금 이르면은 3월 중에도 복귀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4월 1일로 보고 있다면 약간 더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뜻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챔피언스리그 16강전에는 두 선수가 출전할 수 없습니다. 이건 좀 기분 나쁜 소식인데 그 루이스 스켈리가 퇴장을 당했었잖아요. 그 1월 25일 울버햄튼과의 경기였죠. 저희가 퇴장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해서 다행이었는데 근데 이게 선수들이 약간 이게 그 마이클 올리버 주심의 판정에 대해서 뭐 저희들 이렇게 아스날 팬들 사이에서 정말 말이 많았는데 되게 정말 좀 아쉬운 판정이었죠. 그거는 그렇게까지 공격적인 파울은 아니었다라는 이제 여러 해외 언론과 패널들의 지적도 있었는데 좀 비교적 좀 가혹한 판정이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뭐 발을 좀 위험하게 갖다 댔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었는데 뭐 제가 약간 전체 여론 봤을 때 한 7대3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올리버 주심에 대한 분노가 또 간만에 또 불타올랐었는데 그 이때 이제 선수들이 이제 감독을 주심을 둘러싸고 좀 이렇게 했던 행위에 대해서 좀 제소가 됐었는데 독립규제위원회가 6만 5천 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합니다. 클럽이 이걸 통제할 의무가 있는데 못했다. 이제 누가 이제 이렇게 환전을 해놓으셨네요. 1억 1,800만 원. 예. 네, 이거 뭐 벌금은 내면 됩니다. 네. 심판에 대해서는 뭐 이제 최근에 뭐 보니까 주드 벨링엄도 이제 스페인 경기에서 다이렉트 퇴장을 당한 것 같은데 심판한테 욕설을 했다가 뭐 이게 12경기 출장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고 뭐 그런 기사를 본 것 같은데 뭐 일단 이렇게 저희가 룰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고 하는 거라서 뭐 축구든 축구가 아닌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판결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공격적인 행위를 하는 거는 이렇게 막 벌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행위다. 이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수들이 좀 항의를 하더라도 약간 젠틀한 방법으로 벌금을 받지 않는 선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예. 이렇게 충돌을 막 벌여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막 좋은 결과를 받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화는 나지만 강력한 심증이 있지만 이 마이클 올리버 주심이 뉴캐슬의 팬이라는 그래도 이게 약간 짜증나는 통계들이 많지만 어쨌든 이 주심으로서 권위를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어쨌든 이 사람이 내리는 판단이 그렇게 막 엄청 사적인 감정에 의한 판단은 아닐 거라고 합의하는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후스쿼드 통계를 조금만 더 보고 갈게요. 아스날 관련된 통계들이 몇 개 있어서요. 50회 이상 경합한 선수 중에서 마일스 루이스 스켈리가 2위다. 경합 성공률 75% 어마어마하네요. 1위가 이제 콘사 아스톤빌라 선수죠. 제 기억이 맞네요. 예. 막시밀리안 킬먼, 파우 토레스, 다라 오셔보다 예, 더 많이, 더 자주 예, 높은 승률로 이제 지상 경합에서 승리하고 있는 루이스 스켈리다.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뭐 공격 작업을 잘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스켈리가 돋보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몸싸움을 해주는 과정에서도 10대 선수답지 않게 충분한 이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스켈리가 돋보이는 거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이어서 또 다른 통계입니다. 오픈 플레이에서 최소 실점을 한 프리미어리그 팀이 아스날이다. 저희가 13실점밖에 안 했어요. 2위인 리버풀이 19실점이거든요. 본머스, 맨유도 수비적으로 좋은 지표를 가지고 있네요. 예, 오픈 플레이 실점 27점밖에 안 했고 노팅엄 최근에 잘하고 있는 팀이죠. 22실점. 맨유는 이렇게 실점이 낮은데도 그렇게 순위가 안 나오는 걸 보면 오픈 플레이가 아닌 뭐 데드볼 상황에서 굉장히 실점을 많이 했거나 PK를 많이 내줬거나 세트피스라거나 공격이 정말 안 되고 있거나 뭐 이렇게 봐야겠죠. 리버풀과 아스날이 1, 2위, 나란히 1, 2위인데 우리가 오픈 플레이 실점을 6점이나 덜 하고 있다. 정말 수비적으로 강한 팀이 됐다는 거고 우리 센터백 듀오에게 그 감사를 표해야겠죠. 옵타에서 나온 통계입니다. 뭐 아스날의 우승 확률이 조금 올랐고 리버풀의 우승 확률이 약간 내렸는데 예, 아스날의 우승 확률 14.1%고요. 리버풀 우승 확률 85.8%입니다. 2월 17일 기준이고요. 맨시티 0.1%. 예. 처음 시작할 때는 맨시티가 뭐 압도적으로 높은 우승 확률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11월쯤부터 이제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지면서 리버풀이 1위로 올라갔고 맨시티는 저 3위로 내려갔고 저희는 뭐 한동안 리버풀보다 높은 적도 있었는데 어떤 시점부터 이렇게 뒤집어지고 저희는 더 빨리 뒤집어졌네요. 이제 10월 말쯤에 뒤집어진 것 같고 그 뒤부터는 리버풀을 영영 따라잡지 못하고 있고 12월부터는 맨시티를 추월하면서 저희가 2위로 올라선 상태입니다. 이 우승 확률이라는 거는 사실 뭐 너무 결과론적인 값이라서 지금 시점에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차이가 났으면 보통 1등 팀이 우승하더라라는 건데 14%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막 뭐였더라? 뭐 한 12월까지 10점 차가 났으면 100% 우승했다? 뭐 이런 통계도 본 것 같은데 지금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 거의 후반전으로 이제 완전히 접어들었는데 저희가 아직 우리에게는 13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통계는 재미로 보시고요. 벵거 감독님 소식을 조금 모아볼게요. 비인 스포츠라는데 여기가 전 정확히 어떤 건지 모르는데 영국 채널인데 요게 뭐 가끔 보니까 좀 중동 쪽하고도 좀 관계가 있는 것 같고 좀 하여튼 뭐 제가 정확히 어떤 채널인지 잘 모르는데 BBC 같은 건 아닌데 스포츠 전문 채널인데 종종 이렇게 스포츠 관련 콘텐츠를 많이 하더라고요. 좋은 인터뷰가 많고 벵거 감독님 이번에 인터뷰 나오셔서 방송을 좀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전체 풀 영상을 찾아보려고 그러니까 이제 지역 제한이 걸려 있어가지고요. 보려면 제가 좀 이렇게 뭐 다른 우회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고 에단 은화넬이 칭찬을 하시면서 파브레가스 같은 멘탈리티를 갖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파브레가스 멘탈리티가 되게 셌는데 17세 선수 치고 거의 파브레가스에 맞먹는 멘탈을 가지고 있고 아주 좋은 선수가 될 수 있는 재능을 확실히 지금 벌써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년 사이에 그 창의력이 훨씬 발전했고 파이널볼, 드리블, 패스 퀄리티가 전부 좋아졌다. 네, 이런 칭찬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파브레가스랑 닮았다 그러니까는 뭐 이적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뭐 선수로서의 자질이 닮았다는 얘기를 하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은하네리는 어디 다른 갈 데가 없는 영국의 유스입니다. 네, 아스널 유스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말씀도 이게 같은 프로그램에서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아스날이 프리미어리그 우승 가능성 얼마 되냐 그러니까 리버풀이 져야 되고 한 3번은 져야 될 것 같다. 아스날은 거의 전승 완벽한 모습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뭐 리버풀이 미끄러지지 않는 이상 아스날의 우승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
기도를 해야 될 것 같다 얘기를 하셨어요. 기도를 할 것 같다 얘기를 하셨고, 그렇지만 또 기도의 퀄리티를 많이 높여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또 솔직하게 하셨습니다. It looks unlikely. 우승할 것 같지 않다. I pray. 기도할 거다. 하지만 But I have to improve the quality of my praying. 내 기도의 퀄리티를 아주 올려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리버풀이 3패를 해야 될 것 같다. 아스날은 전승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통계적으로 정확히 말씀하신 거고, 근데 저는 뭐 그만큼 이제 무승부만 좀 더 거둬도 충분히 더 많이 미끄러지는 거기 때문에 예, 아직 불가능하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 장면이 더 있는데 이게 벵거 감독님이라고 해요. 티에리 앙리의 인스타인데 보면은 도하에서 열린 그 자선 경기에 나온 것 같습니다. 이 학교 밖 청소년들을 도와주기 위한 자선 행사였고 보니까 10 밀리언 100억 원 정도를 모금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다른 선수라고 이렇게 경기를 하는 모습이 이제 티에리 앙리의 인스타에 올라왔는데 요 분이 이제 벵거 감독님이라고 하네요.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뒷모습이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최근에 사우디에 가 계신 모습이 나왔었는데 벵거 감독님이 아마 여기 가려고 도하를 가신 건지도, 도하에 요거 행사하러 가신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레전드가 이렇게 레전드 감독님과 함께 만나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기분이 좋네요. FA컵, 이제 유스컵도 따로 있죠. 우리 막스 다우먼이 이끌고 있는 팀인데 8강에서 맨유를 만나게 됐다는 얘기고요. 그러면은 이제 치도 오비 마틴, 맨유로 이적한 아스날 출신 공격수와 함께 맞닥뜨리게 됩니다. 우리는 풀럼을 2대1로 이기고 올라갔었군요. QPR과 허트포드 타운을 잡았었고요. 맨유는 첼시, 프레스턴 노스엔드, 코멘트리 시티를 잡고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제 8강. 우리 막스 다우먼 이제 뭐 이번 시즌에 성인 무대에 출전하지 못하는 게 거의 확정이 된 것 같은데 유스를 좀 씹어먹고 평정을 하고 왔으면 하는 마음이라서 치도 오비 마틴이 출전할 가능성 있는 맨유를 잡고 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결과를 지켜보죠. 네, 이렇게 저 준비한 그 자투리 기사들, 새로 나온 기사들을 좀 정리해봤고 음악 조금 들은 다음에 조금 전문을 소개하고 싶은 기사들 좀 더 보겠습니다. 요번에 볼 거는 지금 게리 네빌 관련된 내용인데 요런 내용으로 또 얘기를 했어요. 게리 네빌은 뭐 여러 가지 말을 하죠. 근데 뭐 요새 조금 잘 들어맞는 말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승 못할 거라고 막 재뿌릴 때는 되게 미웠는데 뭐 올해는 자기가 아스날 우승할 수 있을 거라고 막 이렇게 막 엄청 밀었었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좀 짜증 났나 봐요. 지금 이런 멘트를 했는데 이제 게리 네빌이 하는 얘기들은 기본적으로 좀 짜증나는 말들이 많은데 전문을 보면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얘기한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말씀 들어보면 약간 뭐 논리적이란 말이라는 게 생각이 드실 텐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팟캐스트 나와가지고 뭔가 이제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 예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아스날에 대해서는 좀 동정심을 가지고 있다. 아스날에 대해서는 별로 동정심이 생기지 않는다. 왜냐면 시즌 시작할 때 공격수가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리고 뭐 만약에 하베르츠가 다치면 그 포지션에 뭐 아무도 뛸 선수가 없는데 그걸 몰랐냐 그것도 알고 있었고 지금 리그와 챔스 두 타이틀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될 거라는 거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아스날은 더 이상 이제 우승 경쟁에 경험이 없는 팀이 아니고 경험이 없는 매니저도 아니고 아르테타가 이런 상황 자체가 처음 겪는 것도 아니다.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예전에 아르테타가 23명이 아니라 선수가 한 18명밖에 안 남아가지고 4위 경쟁이 가능한가 마지막까지 좀 겨울에 파격적 영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때도 거의 지금과 비슷한 상황에 놓였어요. 단지 그때는 4위 경쟁을 하고 있었고 지금 우승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게 다를 뿐이에요. 그때도 여름에 이제 제대로 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패닉바이를 하지 않겠다라는 기조로 선수를 안 샀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선수가 부족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 결정을 놓고 저희도 굉장히 우려하는 영상을 만들었었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때 에두테타 아웃 외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막 채널에서 막 이게 뭐 약간 감싸는 얘기 했다가 막 좀 더 비판해달라는 말씀도 듣고 그랬는데, 그때의 논리도 거의 똑같았습니다. 예. 지금 눈앞의 것보다는 예, 더 확고한 그 내년의 스텝을 밟기 위해서 참는다였고, 그 선택을 내릴 때도 다들 엄청 불만이 많으셨어요. 왜냐면 실제 5위로 끝났거든요. 근데 챔스를 못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도박에 실패를 했던 건데, 도박에 아스날 매번 실패하는데, 그때 저는 이게 다음 단계로 나아갈 도를 확실히 놓은 거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봤었거든요. 결과적으로 그 뒤에 저희는 2등, 2등, 2등 하는 팀이 됐으니까 더 나은 팀이 된 것도 사실이고, 그때 만약에 처치 곤란한 선수를 사서 더 나빠졌다면은 좀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또 상황이 좀 다릅니다. 이게 이번에는 이제 눈앞에 우승이 걸린 문제니까 조금 또 상황이 다른데, 이제 게리 네빌도 그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맨날 말하는 건데, 다시 게리 네빌 말입니다. 맨날 말하는 건데, 궁극적으로 이걸 진짜 이렇게 될 줄을 시즌 시작할 때 몰랐냐, 이거를 뭐 내다보지 못했냐. 내다볼 수 있었고, 아스날은 이제 득점이 부족하고 지금 탑급 공격수가 없다는 걸 알고 있다. 그래서 이게 뭐 그래서 지금 뭐 완전 뭐 절망하고 뭐 1월에 아무나 샀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이슈가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뭐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건 너무 아쉬운데, 아무나 샀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런 상황이 자꾸 반복되고 있다는 거는 문제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보시면은 뭐 아스날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긴 했지만 상당히 지금 애정이 좀 이렇게 있는 얘기고, 뭐 아스날 우승 못한다고 맨날 놀렸던 건 참 짜증나는데, 이번에 맨시티 제치고 또 아스날 우승할 거라고 또 이렇게 확고하게 믿어준 게리 네빌이기도 해서 뭔가 나름의 촉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독으로서는 매우 실패했지만 뭐 나름 촉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지적은 좀 저희가 좀 아프게 받아들일 부분이겠죠. 네.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사는 이제 익스프레스라는 언론의 닐 목슬리 기자가 우리 저기 레스터 시티 끝나고 나서 저희 팀버를 인터뷰를 좀 했거든요.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는데 인터뷰 내용이 상당히 좀 상세해서 재밌는 것 같아가지고 좀 보겠습니다. 카이 하베리츠를 상실한 것은 저에게 아주 큰 손실이었습니다. 이게 하베리츠 입장에서도 되게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왜냐면 하베리츠가 이제 이번 시즌 내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없으니까 너무 힘들고 꼭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현재 우리는 이제 경쟁을 해야 되고 하베리츠 없이 경기를 승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모두 공격 자원이 좀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우리도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페이스타임도 하고 하베리츠랑 영상 통화하면서 그 드레싱 룸에서 경기 끝나고 난 다음에 레스터 시즌 끝나고 나서 라커룸에서 하베리츠하고 페이스타임 하면서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이 부분이 재밌는 건데, 이제 이제 먼저 이제 루이스 스켈리에 대한 얘기 먼저 했네요. 루이스 스켈리 좀 미치지 않았냐 진짜. 와, 나 같으면 네, 메리노 얘기네. 죄송합니다. 자, 메리노 얘기를 하면서 미친 것 같지 않냐 진짜. 자기 같으면 못했을 거다. 어떻게 공격수 자리에서 그렇게 뛸 수가 있냐. 근데 진짜 그 장면만 봐도 메리노가 진짜 대단한 선수인 게 맞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미드필더면서 갑자기 거기로 가서 득점을 한다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다. 완전 스트라이커 같이 그렇게 공을 넣었고, 근데 우리 모두 그 메리노가 좋은 피니셔라는 걸 알고 있었다. 마무리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근데 훈련에서 스트라이커로 뛴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렇게 했다는 게 더 미친 일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번에도 방송할 때 이게 두바이에서 하베리츠가 다쳤기 때문에 그 은하네리를 9번으로 훈련을 시켰다는 얘기도 있었고, 당연히 메리노도 저는 스트라이커로 준비를 했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나온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 메리노 얘기가. 근데 아니었다. 진짜 그 경기 당일 아침에 얘기를 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메리노가.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훈련도 한 번 안 시켜놓고 아침에 갑자기 스트라이커로 뛸 수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 그때는 안 믿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진짜였어요. 팀버의 인터뷰를 다시 한번 팀버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크로스 체킹이 됐는데, 스트라이커 자리에서 훈련한 적이 없었다.
근데 이제 멘탈리티가 언제나 너무 좋았고 경기에 들어오면 아마 메리노를 레프트 윙이나 라이트 윙으로 놔도 모든 것을 바쳐서 뛸 거다. 그게 메리노가 했던 일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은하네리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했는데요. 에단 은하네리는 정말 엄청난 선수고 진짜 엄청 위협적인 선수고 그 마무리 능력이 진짜 공을 잡고 수비수를 이제 상대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놀랍다 이런 얘기를 했고 보기가 좋다고 합니다. 이 시니어 선수들은 그 이제 어린애들 뛰는 거 보면 기분이 좋고 이게 가끔 이렇게 최대한 그 은하네리하고 이제 팀버가 오른쪽에 같이 뛰고 있으니까 최대한 걔는 공을 많이 주려고 하고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지금 잘하고 있는 상황을 좀 위지를 해주려고 한다. 그 보면은 진짜 경이롭다. 그 선수가 뛰는 걸 보면서 경이롭다는 얘기겠습니다. 에단 은하네리와 스켈리 모두 매주 자기들이 얼마나 잘하고 있고 얼마나 좋은 선수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이 아스날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보는 게 즐겁다. 진짜 joy to see라고 했고요. 가끔은 이 선수들이 얼마나 어린지를 까먹는다. 근데 사람들이 가끔 상기시켜주면 야 걔는 10대잖아 이러면은 와우 이런 말을 하게 된다. 네, 팀버가 이런 식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메리노 관련된 내용이 훨씬 재밌는 것 같네요. 예. 마지막으로 기사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요거는 같이 좀 읽어볼 건데 저희가 그 가장 핵심 선수를 노리고 있는 그 알렉산더 이삭의 미래와 관련된 기사가 나왔는데 제목만 보고 넘어가기 좀 아까운 것 같아서 조금 읽어볼게요. 이게 보니까 스페인 쪽 기사인 것 같고 이 언론이 어딘지는 잘 모르는데 스포츠 TV라는 제가 잘 모르는 곳이고 바르셀로나 관련된 기사를 쓰면서 나온 얘기예요. 토니 주앙 마르티라는 스페인 쪽 기자인 것 같은데 이삭의 판매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어로 번역해서 읽을게요. 바르셀로나가 좀 이렇게 다음 시즌에 대해서 좀 이렇게 확실한 결정을 지금 아직 못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데쿠가 스포르팅 디렉터인데 뭐 약간 레프트 윙 자리에서 득점할 수 있는 선수를 사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쪽 뉴스에서 벌써 바르셀로나가 알렉산더 이삭에게 2024년 말에 연락을 했었는데 그때는 딜이 좀 복잡해 보여서 시도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루이스 디아즈도 컨택을 했다 그러고요. 그때 바르셀로나가 진짜 이삭이 자기들을 위한 이상적인 선수라 생각했는데 경제적인 면이 문제였습니다. 뉴캐슬이 1억 유로 이상을 요구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때는 바르셀로나가 낼 수 없는 돈이었고 만약에 바르셀로나가 여름에 굉장히 많은 선수를 판매하면은 낼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리버풀, 아스날, 첼시 다른 수많은 팀들이 이삭을 쫓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이 또 기사에 따르면 그 이삭은 내년 여름에 확실히 더 스텝업하는 팀으로 갈 생각이 있고 그런 야망을 갖고 있고 이삭이 뉴캐슬도 보내줄 생각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단지 이제 적절한 가격을 받아야 가능할 건데 그게 1억 이상은 내야 될 거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뉴캐슬 이삭을 1억 이하로 팔 것 같지는 않은데 1억 이상을 내면 좀 어떻게 협상이 될 것 같다. 좀 약간 희망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 하지만 중요한 요소가 있으니 만약에 뉴캐슬이 챔피언스 리그를 나가게 되면 뉴캐슬이 선수를 팔고 싶지 않을 거고 클럽의 야망에 맞는 클럽의 이제 챔스 경쟁력을 위해서 이 선수를 남기려고 할 것이다. 이것도 뭐 예측할 수 있는 얘기긴 하죠. 예. 근데 지금 현재 뉴캐슬의 위치가 7위거든요. 3점 차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을 가진 그 속에서는. 그러니까 저희도 이삭을 사오고 싶으면 남은 경기 동안 노팅엄이라든지 첼시라든지 맨시티가 대활약해서 뉴캐슬을 챔스 바깥으로 떨궈주길 바라야겠죠. 바로 얼마 전에 맨시티가 그 일을 해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일이 반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연쇄적으로
바르셀로나는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리버풀이 만약에 이삭을 사게 되면 리버풀이 디아즈를 또 팔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적절한 가격에 사올 수 있다. 바르셀로나가 디아즈를. 이런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하피냐 같은 경우처럼 이 선수들이 다른 클럽보다 좀 적은 돈을 받더라도 바르셀로나에서 뛰는 거를 원해서 오게 될 거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얌체 같네요. 그러니까 요 기사가 저희 쪽에서 나온 기사가 아니고 바르셀로나 쪽 이적 가능성을 검토하는 기사에서 나왔다는 게 좀 재밌는 부분인 것 같고, 그때 이제 1억 파운드 이상이면 팔 수 있을 것 같다는 사인을 얻은 적이 있다. 네, 요런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때는 뉴캐슬이 겨울에 이제 컨택을 했을 때는 여름에는 보내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스포츠라고 하는 좀 잘 모르겠는 이 언론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그렇다는 겁니다. 취재한 바에 따르면 시장 가치에 맞는 가격이면 팔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게 이제 1억 유로 이상을 얘기하는 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뉴캐슬이 뭐 아예 안 판다는 것도 알고 챔스 진출하면 값을 더 올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에게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뉴캐슬이 챔스에 진출하지 못하고 그래서 저희가 쓸 생각이 있기 때문에 1억 유로 이상을 돈을 척 내서 이삭을 딱 사가는 그림이 제일 깔끔한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글로 나온 기사들 좀 보셨을 것 같은데 좀 어떤 맥락에서 나온 얘기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전체 내용을 소개를 해봤습니다.